코로나 신규 환자가 당초 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62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확진으로 인정된 것이 원인이라면서도 정점 시기와 확진자 규모를 다시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집무실 용산 이전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안보 공백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초선 재선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수습에 나섰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선 윤호중 체제에 대한 찬반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앞으로 6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시장에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밝힌 가운데 불확실성 해소로 미국에 이어 국내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해 있던 극장을 공격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나토 가입 포기 등을 조건으로 평화안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마고지에서 수습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가 고 조응선 하사로 확인돼 70년 만에 유족의 품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10월 개인 호바닥에서 엎드려 총을 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무산을 놓고서 신구 권력 갈등이란 해석이 많은데요. 용산 집무실 이전을 놓고도 국방부 내부 반발 등 여러 이야기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련 여러 논란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진행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 이후 최종 거취를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패배 후 나타나고 있는 주류, 비주류 간 갈등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움직임 살펴봅니다. 먼저 인수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4명의 인수위원 임명을 마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당선인 집무실 이전 장소로는 용산 국방부청사의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늘 최종 보고를 받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증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인수위 구성을 모두 마친 거죠?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로써 인수위원 24명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우선 인수위 7개 분과 가운데 오늘 발표된 3개 분과 인선을 차례대로 정리하면 먼저 경제 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간사를 맡아 인수위원 왕윤종 교수, 유응환 전 SK혁신그룹장, 또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고산 대표와 함께 일자리와 노동,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간사직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으로 인수위원회는 김창경 교수와 남기태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미자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안상훈 교수와 백경란 의사, 또 안철수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인수위원을 맡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에는 국민의당 출신인 신용현 전 의원이 임명됐고 원일이 전 논설위원과 최지연 변호사가 수석 부대변인으로 활동합니다. 기본적인 인선의 틀이 이제 확정된 만큼 인수위는 이르면 내일 오전 현판식을 열고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합니다. 윤 당선인이 임기 첫날 출근하게 될 새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도 관심입니다. 현재로서는 용산 국방부청사가 이전지로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아침 브리핑에서 또 한 번 집무실 논의가 최종 결론 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만큼 확정적인 언급은 상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 외교부청사에 비해 용산 국방부청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경호와 보안이 더 적합한 점과 더불어서 이전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적다는 것도 용산 국방부청사의 장점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 역시 비용 문제를 언급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저희가 최우선 가치를 국민에 두고 가지만 비용 또한 가급적 최소한으로 그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데 결론까지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앞서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또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향후 국정구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논의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2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대위 체제가 부적절하다. 또 당 지도부가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윤호중 비대위 체제는 현재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기운 건 아니라고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진 의원들 또 삼선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끝으로 초선 의원들과 만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끝으로 윤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앞서 의원들 소속 모임 더미래에서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기까지 하면서 파열음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대선 이후에 후폭풍을 겪고 있는 건 선관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밝힌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사직서 수리가 공식 안건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사직서가 수리됐는데 이보다 더 이목이 쏠렸던 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거취 표명 여부였습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출근길과 퇴근길 모두 거취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도 노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고 책임감을 느끼지만 앞으로 더 선거 관리를 잘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위원장이 이렇게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정치권뿐 아니라 선관위 안에서도 거취 압박이 나왔던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낙하산 알박기로 규정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둔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 현안인 모습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 자기 사람을 챙기는 사적 권한이 아니라며 산하 공공기관 인사는 새 대통령의 민생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무산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권 2학기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회동 무산에 대해 당선인 측에 무례한 요구가 있었고 점령군 행세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회동 전 여론몰이로 사면을 압박하는 모양새였고 모든 인사를 중지하고 당선인과 협의해서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 침해이자 일방통행식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입의 비상대책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반성문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선거에 필요할 때는 너도 나도 대통령을 찾고 당이 어려워지면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 최 위원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 비대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강성 지지층 눈치 보느라 마지막 사과할 기회를 놓쳤다며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처음 60만 명대로 폭증한 가운데 사망자도 400명이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62만 1,328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역대 최다인 429명으로 누적 11,481명에 달합니다. 신규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는 2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92만 5,759명으로 하루 사이 14만 9천여 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도 65.6%로 전날보다 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첫 60만 명대 확진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추가 없이 바로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숨어있던 환자가 드러나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하루 전 시스템 문제로 집계에서 일부 빠졌던 확진자도 오늘 0시 기준 환자 규모에 반영되면서 증가폭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6개월 이상 11살 이하 소아 환자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한 소아특화 전담병원이 전국 7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운영 첫날부터 입원 환자가 몰릴 정도로 소아 확진자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구로구의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병원에 입원하는 소아 확진자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병원 6층에 마련된 입원 병동인데요. 이 병원에는 원래 5층부터 8층까지 병상 64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지금 5층과 6층 2개 층에 있는 40개 병상을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준비해 뒀습니다. 오늘이 운영을 시작한 첫날인데 벌써 6명이 입원했고 15명이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11일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이 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증상이 심한 경우 입원할 수도 있는데요. 성북구에 있는 다른 병원까지 서울 지역에선 모두 2곳이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최근 10살 미만 소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처럼 소아 대상 대면 진료를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0살에서 9살 사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8명, 위중증 환자도 6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소아 환자들이 성인보다 증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든 만큼 대면 진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이 병원 의료진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호자들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아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아과 의사들이 직접 진료를 하고 아이가 지금 현재 탈수가 심하구나. 아이가 지금 빨리 뭔가 즉각적인 처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빨리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역당국은 이런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을 전국 78곳에 지정해 대면 진료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확보된 병상은 3,000여 개, 이 가운데 1,900여 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점 전담병원 목록은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강원과 세종, 제주에는 전담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소아과 전문병원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 정부는 일반 코로나19 전담병상 일부를 소아 환자들에게 배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소아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5살에서 11살 사이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어린이병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한라인이 어디서 완전 의료체계가 붕괴된 거지. 어른들은 아프면 말로 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이렇게 4개월, 3개월 이렇게 어린애들은 정말 길바닥에서 죽어나가게 생겼더라고요. 추가 인력을 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가 이제 또 뽑고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50%에서 30% 정도 수준밖에 돌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9시까지 3시간 동안 메이저 병원, 모든 보건소, 그리고 관내 소방서에 다 문의를 했고요. 하나도 통일된 체계가 없었고 저보고 직접 알아서 병원을 찾으라는 이야기만 반복되었습니다. 사고 뒤 전문 병원을 찾아갔지만 수술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을 사실 엿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환자한테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만에 22만 명이 증가해서 6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도 429명 나와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사적 모임 인원을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늘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 확진자 60만 명 나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전 세계 하루 확진자의 지금 30% 가까이가 우리나라에서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한 178만 명 정도 예. 되는데 우리가 60만 명 나왔으니까 거의 한 3분의 1쯤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게 외국은 이미 오미크론의 유행의 정점을 지나서 이제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늦게 오미크론의 유행을 맞은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외국의 정점에 도달했던 시기와 우리나라의 정점에 도달했던 시기를 이제 같이 비교해야 어떻습니까? 공평한데요. 예.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한 2~3배 정도 더 많습니다. 정점과 비교해서요? 네, 정점과 비교했을 때 현재 확진자 수가. 그런데 이제 입원 환자 수나 중환자 수를 비교하면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어서 사실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절대적으로 감염이 늘어나는 것도 일부 요인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검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숨은 감염자까지 외국에 비해서 더 많이 찾아내는 게 확진자 수가 늘어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당초 정부가 정점을 37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차이는 지금 최근에 PCR 검사를 기준으로 확진을 하던 것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기준으로 확진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검사를 받기가 더 편리해졌고 그 결과 전에 검사를 안 받던 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아서 확진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숨진 환자가 하루에 429명 나왔습니다. 이게 독감 치명률 수준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주 전 그 확진자 수가 일평균 30만 명이었고요. 요번 주에 일평균 사망자 수가 한 2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한 0.1%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오늘 좀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나온 거는 이게 이런 추세가 더 계속 지속될지 일별 변동의 일시적 현상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치명률이 0.1%로 독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확진자 수의 절대수가 증가하면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이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는 한 14,000명 정도 발생할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독감의 치명률이라고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매년 당뇨로 사망하는 환자의 한 1.7배 정도가 됩니다. 적지 않은 규모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고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있는데 팍스로비드 공급이 원활치 않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해도 처방할 수 있는 재고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정부가 도입한 물량은 한 16만 명분을 예. 도입했고 실제로 처방된 거는 그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3분의 2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약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 이게 물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약국에서는 처방을 많이 받아서 다 소진돼 버리고 그렇군요. 나머지 약국에서는 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마스크 대란을 초기에 경험했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느 약국에 얼마나 마스크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 그런 시스템을 정부가 좀 빨리 만들어서 약국 간에 부족한 약국에서 약이 남아 있는 약국으로부터 약을 좀 빌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런 상황을 되죠. 예상 못했나 봐요. 충분히 예상된 상황인데 예. 정부가 뭐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기기에 좀 여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초 팍스로비드가 5일 안에 이제 복용이 돼야 네. 효과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정도로 처방이 안 되고 있다면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뭐 5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5일 넘기는 환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예. 그렇지만 여전히 뭐 하루 이틀이라도 약을 처방을 못 받는 거는 문제죠. 약이 없는 게 아닌 상황에서. 예. 네. 그리고요, 오늘 방역 당국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감염성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최대 기한이 증상 발현 후 8일까지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격리 기간이 6일인가 7일인가요? 현재 7일입니다. 네. 그런데 8일까지 바이러스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격리 기간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격리 기간을 늘리면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그만큼 활동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8일째에 배출되는 사람의 비중이 전체 확진자 중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한 10%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7일 격리 이후에 여전히 감염력이 있는 사람은 소수라서 이것을 격리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격리 기간이 지나더라도 8일째에 감염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네요. 예, 마스크 쓰고 접촉을 조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각자가 주의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치명률은 독감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좀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의 면역력을 가져야 되고 면역력을 갖추는 방법은 백신의 효과를 발휘하거나 아니면 감염이 돼서 자연 면역을 갖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뭐 외국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숫자, 일정한 퍼센트의 국민이 감염이 돼야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고위험군 고령층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위중증이 됐을 경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중증으로 발전하는 일을 막는 것, 그 두 가지를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현장이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병상이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위중증 환자의 병상 점유율, 가동률은 뭐 한 65% 정도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중환자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하는 사례들, 요양병원에서 이제 노인이 감염이 돼서 중증 상태인데 중환자실이 없다고 아무데도 안 받아주니까 그냥 요양병원에 갇혀 있는 상황인 사례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3차 유행이나 4차 유행 때도 똑같이 생겼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진 장부상의 병상은 충분한데 실제로 환자는 입원을 못하고 입원 대기하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게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여전히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병상 가동률이 65.6%라고 밝혔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병상의 문제보다는 의료 인력의 문제다. 인력의 문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제 발표할 텐데 일각에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뭐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확보한 병상이 충분히 다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뭐 한두 주만 지나면 우리가 정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한두 주를 못 기다리고 방역을 완화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결정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정점을 확인한 이후에 완화해도 늦지 않을까. 예.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분들은 정점을 확인하고서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이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뭐 영국이나 뭐 이탈리아나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끝나고 하강기에 접어들었는데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체 감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 영국 같은 경우 68%가 넘는 전체 감염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 26% 정도가 스텔스 오미크론인데요. 하강기에 가면 이런 현상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다음 주 좀 정점을 네. 찾고 그다음부터 빠르게 감염자 수가 줄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게 기대가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님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바로 저 대림미술관. 이게 대림미술관이야. 신호 다니는 데서 잘 못 보다가 걸어다니는 곳이는데 이쁜 집들이 많습니다. 이 동네가 많이 새로 정리가 됐어요. 아직 여기서 건물 바로 하게 분양가 그렇지. 그 지나갔다 싶었는데 건너가서 그쪽으로 비대위 구성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나는 세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인정하고 자성하면서 국민의 민심을 살펴야 되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으니까 또 이제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야. 글쎄 저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을 단합시키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권한에 연연해본 적도 없이 정치를 해왔고 그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그런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꾸렸습니다만 지금 대선 패배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윤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일고 있죠. 윤 비대위원장은 오늘 초재선 의원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했는데요.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지로 용산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르면 최종 위치가 결론날 전망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내 일각의 비토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오늘 초선 의원 그리고 재선 의원 각각 이렇게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네. 일단 뭐 조만간 결정을 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고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주 중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 상태인데 만약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그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가능할까? 그 의원들이 그러면은 뭐 이 기회에 아예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든지 모시고 오든지 새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또 많이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올해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 책임은 인정하지만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 자신이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비대위를 세워서 임시 지도부를 꾸려가는 이 기간에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는 그 임무에 더해서 이 지방 선거가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혁신의 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 가지만으로 봐도 굉장히 그 힘든 일이 이 세 개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 비대위를 좀 혁신형으로 만들었고요. 네, 여러 지적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본인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이야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다면은 그 새 원내대표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당장 인사청문회, 새 정부 그러네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또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또 이렇게 새 정부의 그 이제 파트너인 여당과 새 여당과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대결하고 할 부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는 신경 쓸 수가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혁신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지난 대선을 어떻게 보면은 8.1학번이 주로 치렀습니다. 송영길, 그다음에 우상호, 윤호중 다 공통적으로 8.1학번이거든요. 송영길, 우상호는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은 불출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가장 안 맞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의 혁신을 이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비대위원장을 영입할 때 외부 인사들을 많이 영입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그래서 당원 당규를 오늘 제가 꼼꼼히 한번 봤어요. 민주당에는 비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당원의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한다, 또 몇 명까지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민주당은 비대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지 뭐냐면은 대표가 사퇴를 했을 때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한다. 라고 하는 조항 가지고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면서 윤호중 그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하고 의원총회에 추인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의 권한도 아니에요. 의원총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굴러가는 건데 만약에 새 원내대표가 이 당원을 내세워서 내가 대표 권한 대행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민주당의 경우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친 이재명교인 그 박홍근 의원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치열한 또 버티기 윤호중 위원장의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반면에 친문 그리고 친이낙연계인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체제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당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 또 그리고 등판 시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 조응천 비대위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당시에 낙선한 후보가 어떤 걸음을 걸었는가를 이재명 후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면에 나서는 것은 지금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금 뒤에 있는데 그분들이 곧바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다시 그 국민들로부터 어떻든 패자들인데 패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격전을 치르고 돌아와서 이제 갑옷을 막 벗으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다시 갑옷 입고 전장으로 또 가시오. 이거거든요. 아니 1600만 표를 얻은 우리 당 제1의 자산입니다. 이재명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용처와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재명한테 맡겨줘야지. 지금 이재명 보고 다시 나가서 어떻게 해라. 그건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이요. 당원 이제 숨진 당원 빈소 찾았고 조문했고 그리고 당내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고마웠다 인사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내에서는 일각에서는 곧바로 비대위원장 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은 좀 성급하고 본인이 그냥 띄우기 위한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를 띄우기 위한 관심 끌기 위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재명 그 후보가 다시 정치 일선에 주도권을 잡는다라면은 가장 빠르면은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는 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 그것도.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에 출범하자마자 그럼 바로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과연 본인의 정치 이력을 위해서도 괜찮은가? 아니면 무엇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여야가 극한 대립을 시작부터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도 조금 제쳐두는 것이 나은 것 같고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2024년 총선에서 한번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2024년 8월에 또 정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권을 노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요즘 과거 정치 지도자들이 겪었던 정치 문법들이 요즘 많이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이재명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건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새 집무실로 지금 용산 국방부청사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이르면 오늘 결정이 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청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소통 취지와도 좀 거리가 있고 비용 문제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일단 그 본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용산 이야기가 며칠 사이에 나오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이런 공약을 냈느냐? 충분히 비판의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에 청와대를 왜 떠나겠느냐라고 하는 취지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내려놓겠다. 그것은 굳이 개헌이 아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내려놓겠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국민들과 가깝게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취지 하나. 또 광화문이나 뭐 이제 용산의 특성이 내려오면은 그래도 좀 국민과 목소리 좀 듣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국민과 좀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애초부터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용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은 용산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그렇게 결정한다면은 본인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해야만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지적도 충분히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청와대라는 조직이 그 상징이 어떻게 보면 구중궁궐의 이미지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이 떨어지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시작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문제는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래 청와대를 용산이나 어디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다시 또 다른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원위치하겠다, 예. 아니면 광화문으로 가겠다, 세종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국력의 낭비고 또 에너지 낭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뭐 헌법을 개헌은 어렵다라고 그러면 정부조직법을 바꾸든지 간에 뭐 해서 청와대 위치를 좀 법으로 명시하는 여야가 합의해서 예. 그런 방안을 한번 좀 고민해 본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탁현민 비서관이 실제로 그 집무실이랑 비서동이랑 멀어서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비서동이 근처로 비서동 옆으로도 옮겼잖아요. 집무실을 예. 옮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대통령의 원래 근무지가 대통령 본관, 청와대 본관 네, 건물입니다. 거기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세월호 때 문제가 됐던 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확인 안 되니까 국가안보실에서 뭐 관저로도 뛰어가고 또 자전거 타고 본관으로 가고 뭐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비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청와대 그 비서동 이걸 옛날에는 뭐 위민관이라고 하기도 했었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여민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을 했었죠. 네. 그래서 비서들하고 같은 건물에서 그 근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현민 비서관이 오늘 뭐 SNS 올린 것은 뭐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 뭐 거리가 가까운데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표현 정말 아주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어떻게 보면 국민과 가까이 하겠다는 당선인의 그런 취지를 이렇게 조롱 또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거는 좀 너무 가벼운 처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하여튼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했던 게 재형혁 대통령을 없애겠다 하면서 국무위원이나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서 얘기한 게 이제 백악관의 웨스트윙식 집무실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백악관 가보셨죠? 네. 특파원도 하셨으니까. 예, 저도 백악관 가본 기억이 있는데 백악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 오발 오피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발 오피스에서 이제 같은 층에 그 웨스트윙이 있는 같은 지역에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대변인이라든가 또 부통령 사무 집무실도 있고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관저 대통령이 가족이 살고 있는 관저를 중심으로 그 서쪽에 웨스트윙이 대통령의 집무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 이스트윙 쪽은 영부인 사무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웨스트윙에 보면 이제 저렇게 생겼나 보죠? 그렇습니다. 2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그라운드층, 1층, 2층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우리식으로 2층이라고 표현되면은 대통령 집무실이 오발 오피스, 계란형 타원형이다 그래서 오발 오피스고 그 대변인실 그리고 부통령실, 안보보좌관실 뭐 이런 회의실이 다 모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물론 3층에도 또 나름대로 보좌관실이 있고 또 보좌관을 또 부속하는 또 그 실이 있고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 건물도 비서동이 별도로 아이젠하우동이라든가 별도로 건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예정됐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당일 취소가 됐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서 사면이나 인사권 문제로 충돌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임태인 당선인 특별고문의 관련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결단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아마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좋았겠다라는.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그 문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우선 이 공개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고요. 원래 이
인수위 시절에 이제 현 대통령 측에다가 예를 들면 그 인사를 추가적인 인사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좀 의논하자. 이게 제일합니다. 제가 저 비서실 실장 시절에도 그 당시에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시던 현 문재인 대통령께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건 아주 잘 협조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측이 좀 더 소통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박수현 수석이나 아니면은 그 임태희 고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렇네요. 의사는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참모들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또 임태희 고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런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 간의 나름대로 이 갈등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갈등이 드러나서 국민이 알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또 보통 때와는 다른 때 아닙니까? 대한민국 위기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 때 신구 권력이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인데 잘 이렇게 좀 갈등을 노정시키지 않고 조율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인수위원회 인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인수위 인사를 보면서 큰 무리 없이 인사는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문성을 중시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의 공동정부 정신을 잘 살렸고 또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사들이 많이 기용이 됐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면면을 분석해 보면 눈에 띄는 게 그 서울대 출신 그리고 50대 후반 남성 이렇게 주류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파워 엘리트들이죠. 과거에는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고소영 내각이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캠코더 내각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대 50대 후반 남성의 주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전통적인 파워 엘리트층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제대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력이다. 실력을 발휘해야지 또 성과로 나타내는 것이 과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요구를 야당에서 했었는데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책임을 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그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그 무능한 것이 드러났고 어떻게 보면은 자질까지도 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사전 투표 당일날 출근도 안 했다라는 것, 업무에 의혹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잘못이 드러난 중앙선관위원장을 임기가 6년입니다. 물론 대법관 임기를 따지 보면은 한 2년 정도쯤 더 하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넘어갈 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인 입장 표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일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주민들은 비슷한 시기에 다시 찾아온 강진에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地鳴りのような大きな地震です。照明が電気が落ちました。 온전히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의 강한 흔들림이 이어집니다. 심야에 찾아온 최대 규모 7.4의 강진. 후쿠시마와 미야기 일대를 중심으로 일본 북부와 도쿄 등 수도권까지 강타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불안 속에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東北の太平洋側が津波の黄色いラインがついてたんで、それはちょっとまたまたかっていう感じがちょっとしました。 이번 강진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포함해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20만 건을 넘는 대규모 정전 사태와 함께 수도가 끊기고 곳곳에서 건물과 도로가 훼손됐습니다. 수도권과 토호쿠 지역을 잇는 신칸센은 지진 충격으로 탈선해 멈춰섰습니다. 窓際に座っとった人が反対側までそのままバーンって飛ばされたりとかいうのがあったんでだいぶ激しかった感じですね。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의 냉각 기능이 한때 멈췄다 복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곳을 포함한 피해 지역 원전에서 현재까지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いずれも現時点で発電所内外の安全性に関わる各種データに異常はないとの報告を原子力規制庁から受けています。 토호쿠 지역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10주기를 앞둔 지난해 2월에도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 발생 후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揺れの強かった地域では地震発生から1週間程度、最大震度6強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ください。 일본 정부는 정확한 피해 파악과 함께 현지에 자위대를 보내 주민들에 대한 급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침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는데 푸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지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저녁에 열린 미국 백악관 행사. 단호하게 아니라던 바이든 대통령이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다시 기자들 앞으로 옵니다. 질문을 확인하더니 이번엔 반대로 대답합니다. I think he is a war criminal. The president's remarks speak for themselves. He was speaking from his heart and speaking from what he's seen on television, which is barbaric actions by a brutal dictator through his invasion of a foreign country. 수사적 표현이었다고는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부른 건 미 행정부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미국 상원도 전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정부와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 혐의로 조사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개인의 전쟁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범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We must insist that there is zero tolerance for any crimes of sexual or gender-based violence or crimes against children. 하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 점령 이후인 2016년 ICC에서 탈퇴했습니다. ICC가 푸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해도 응할 리가 없어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바이든 대통령의 전범 언급에 대해 인정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수사법이라는 수사적 표현으로 응대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우크라이나의 9살 소녀가 러시아군의 총격에 아버지를 잃고 자신도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고국을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호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침공 하루 전 9살 생일이었던 사샤. 차로 피난을 가다 아빠는 러시아군 총에 맞아 숨졌고 놀라 달아나던 사샤도 총에 맞았습니다. 이틀 동안 대피소에서 피를 흘리다 수술을 받았고 깨어나자마자 내 왼쪽 손이 있냐고 물었던 사샤는 그래도 씩씩합니다. 핑크색 꽃무늬 인공팔을 가질 수 있냐고 물었고 러시아 사람들이 왜 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와 남편, 아들을 놓아두고 고국을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은 UN 난민기구 집계로 306만 명이 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난민 사태. 그래도 세계 37개 나라가 인류애를 발휘해 난민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Venerdì pomeriggio abbiamo acquisito le ultime iscrizioni, ma sono sopraggiunte tutte insieme.
stamattina all'ultimo bimbo. 유럽과 미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일본, 필리핀, 스리랑카가 난민을 맞아들였고 경제력 순위 10위권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만 빠져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불똥이 문화예술계로 튀고 있습니다.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미술관은 다음 달 17일까지 예정으로 현재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러시아 아방가르드전을 다음 달 3일 조기 중단하고 출품작을 반환하라고 주최 측에 통보했습니다. 대상 작품들은 예카테린부르크 미술관 등 러시아 4개 미술관이 소장한 칸딘스키와 말레비치 등 러시아 국보급 작가 49명의 작품 75점입니다. 주최 측은 명확한 이유도 없는 러시아 측 일방적인 주장을 따를 수는 없고 예정보다 2주 일찍 전시가 막을 내리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전시를 예정대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개인 참호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수습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가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전 열흘간 중공군과 격전을 벌인 백마고지에서 지난해 10월 발견된 유해입니다. 개인 참호에 몸을 은폐한 채 적을 향해 엎드려 쏴 자세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사자의 유해가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 유해는 1952년 5월 아내와 2딸을 남긴 채 입대했던 구사단 30년대 소속의 고 조응성 하사로 확인됐습니다. 고인의 소장품으로 보이는 만년필과 반지 같은 유품도 함께 발굴이 됐는데요. 철모와 머리뼈에서는 한눈에 봐도 전사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관통의 흔적도 보입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 그 자세 그대로 70년을 기다려온 고인,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전북 김제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거동이 불편한 삼형제 등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차가 좁은 골목길을 헤치고 들어갑니다. 곧이어 보이는 불붙은 주택.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큰 불길이 온 집을 휘감았습니다. 불이 난 건 밤 10시 40분쯤. 옆집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나와보니 불은 이미 크게 번져 있었습니다. 무슨 막 월급처럼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 문 열어본 게 막 이게 벌써 그렇게까지 연기가 다 덮였더만. 집안에 있던 5명 가운데 60대 여성 혼자만 몸을 피했습니다. 이 여성과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성 A씨와 여성의 남동생 3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남동생 3명은 모두 장애가 있어 누나의 도움이 없으면 거동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난 집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쪽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집 안을 완전히 태우고 꺼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의한 방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스 얘기하시는데 가스는 폭발이 더 커야 되고 돌아가신 분이 상처가 생겨야 되는데 그 상처 같은 거 없는 거 봐서 일단 유류성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이웃 주민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A씨가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주유소를 수소문해 A씨가 인화물질을 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시민단체가 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상습 학대 끝에 살해한 양부모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소속 회원 2만 2천여 명과 해외 동포 등의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 진정서를 오늘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정인이 양모 장모 씨를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낮춘 2심 판결은 형량 이외의 판결 내용도 국민적 절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유사 사건에서 가명의 변명거리로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이저리거 출신 맞대결에서 키움 푸이그가 SSG 노바를 상대로 타점을 뻗어가며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KT 새 외국인 라모스는 연일 괴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태원 밤거리에서 양복 차림으로 신나게 몸을 흔드는 이 선수, 메이저리그를 주름잡던 키움의 푸이그입니다.
서울 생활에 빠르게 적응한 야생마는 주자 1-3루 승부처에서 시속 147km 빠른 공을 정확하게 받아쳤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90승을 거둔 거물급 우완 노바를 상대로 시범 경기 첫 번째 타점을 신고한 겁니다. 몸쪽으로 지금 노바 선수가 승부를 했는데 지금 그 공을 놓치지 않고 지금 빠른 스윙이 나왔어요. 워낙 경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점점 이 본인의 타격을 만들어 나갈 걸로 보여져요. 한 점을 내주며 패전 멍해를 썼지만 노바는 직전 3회까지 타자 9명을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는 퍼펙트 피칭으로 새 시즌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4이닝을 공 47개로 노련하게 막아내며 삼진을 5개 곁들였습니다. KT 새 외국인 라모스는 괴력 그 자체입니다. 맞는 순간 소리부터 딱 홈런인데 건물이 없었다면 장외의 아치가 확실한 큰 타구였습니다. 직전 두산전 만루 홈런에 이어 연속 축포를 쏘면서 라모스는 처음 실전에 나선 박병호와 함께 디펜딩 챔피언 KT의 중심으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NC 오영수가 굴절된 공에 얼굴을 맞고 쓰러집니다. 다시 봐도 아찔한 장면. 시범 경기는 연습일 뿐 실전까지 몸 관리가 필수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맛 좋고 몸에도 좋은 버섯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버섯 소비 증가엔 다양한 국산 품종 개발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후나 토양에 적합하고 해외 기술 사용료도 없어서 국산 버섯의 재배 면적이 더 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하얀 버섯이 커다란 구슬처럼 바닥에 널렸습니다. 병에서 재배하는 버섯과 달리 평평하게 깔아놓은 흙에서 키우는 양송이 버섯입니다. 이 양송이 버섯은 국산 품종인 하담. 외국 품종보다 재배 기간이 짧고 온도 변화에도 기형 발생이 적어 품질 좋은 버섯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확량도 많고 재배 기간도 단축되고 그래서 제가 재배를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국산 품종으로 많이 대체하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한 버섯 가운데 국산 품종 버섯의 생산이 60%를 넘었습니다. 10년 전보다 20% 늘어난 겁니다. 국산 버섯 생산이 늘면서 외국에 지급하는 기술 사용료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산 품종 버섯은 재배하기도 편리해 귀농인들이 선호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건강기능성 버섯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귀농인들이 늘어나면서 좀 재배가 용이한 배지에 맞는 품종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요. 또한 그 기능성이 강화된 품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품질 좋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국산 버섯의 생산이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미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산 밀재배 품질관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술개발 보급 전략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밀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산 밀재배 품질관리 지원단은 매년 국내 밀 생산단지에서 기후와 토양, 재배 여건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생산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밀 생산관리 기술을 찾아 농가에 보급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10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합니다. 10대 과제에는 스마트팜 최적 환경 제어 시스템 고도화와 인공지능 병해충 진단 서비스 보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으로 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내일 아침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산간에는 모레까지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산간 많은 곳에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도 10에서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주말인 모레 새벽부터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 서울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에는 많은 곳에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최고 40에서 60mm의 봄비치고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해안가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 북부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8도, 부산은 9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대전은 11도, 대구는 9도로 오늘보다 1에서 5도 낮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